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3.1절 99주년입니다. 내년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입니다. 한국은 1919년을 기점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부분들이 국내에서 시작되어서 나중에 임시정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3.1절이 애꿎게도 한국의 좌우파에 대립을 갈라오고 대한민국의 기원이 1919년이니 1948년이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란의 본질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좀 캐보고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는 친일과 과거사 청산 딱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갔을 건데요. 저는 방송에서 몇 시간을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 신문 넘어가는 소리가 난다, 잡음이 나온다, 또 뉴스 브리핑에 표준말이 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안 하는데요.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이 그냥 대충 그냥 선동이나 하고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넘어가면 깨끗한 방송 품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실에 와보면 무수한 자료와 또 수많은 제보, 또 수많은 자료 입수, 또 해외와의 어떤 연락,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사무실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정말로 잘 돌아간다 하면 저는 자료만 만들어 주고 9시 KBS 뉴스 앵커에 못지않은 선남 선녀 표준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득이 그렇게 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방송을 보내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품질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고쳐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리가 안 좋다 해서 무선 마이크를 샀다가 또 안 좋다 해서 더 좋은 거를 구하고 또 화질이 어떻다 해서 좋은 카메라를 사고 더 나아가서 사무실에 방음 장치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도요. 솔직히 사무실 건강을 위해서 이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밀폐되어 있으니까요. 공기청정기 하나 두르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 질타는 좀 이렇게 접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것을 갖추지 않고 싶겠습니까? 저도요. 이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3.1 운동 99주년을 맞이해서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친북들은,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형태의 좌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좌파라는 부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좌우의 양바퀴로 가고 또 좌우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만이 항상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 무리하게 한쪽으로 극으로 기울지도 않고 극자로 기울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지킨다라는 약속과 전제 하에서 선거에 참여해서 좌우파는 각자 자신의 이념을 세상에 적용시켜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가를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보수는요, 기존에 우리가 쟁취한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 이 훌륭한 피땀을 흘려, 때로는 피를 흘려, 때로는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고쳐온 가치들을 지켜가면서
또 시대에 맞게 바꾸는 거고요. 좌파는 그런 가치들을 좀 더 속도 빠르게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인권 정책이라든지 대외 정책이라든지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차이로 나타나겠지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좌파가 아니고 사실은 종북, 친북밖에 없다. 기존의 원내에 들어오지 못한 소수 좌파 정당들은 있다. 근데 그들은 사회주의 계열에 좀 가깝다. 하지만 그들은 종북은 아닌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당조차도 통진당과 종북 노선을 다투다가 종북이란 말을 통진당 내부의 정의당 계열과 주사파 계열이 싸우는 과정에서 정의당 계열이 규정한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종북을 청산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386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훈장처럼 달고 주장하는 친북 세력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 통진당처럼 종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좌파는 사라져버린 시대에 친북들이 좌파를 자처하면서 지금 우파, 보수 진영을 향해서 친일 딱지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고 이 우파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규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보수라 부르지 말고 우파라 해라 또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라 해라 이러는데요. 전부 말장난입니다. 오늘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이 친북과 이 보수라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저는 좌파는 없기 때문에 이 지금 국내의 좌파들을 향해서는 친북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기 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10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회주의 사상의 이 맹아들은 이미 1917년에 한 5, 60년 전에도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자리 잡으면서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150년 정도 됐고 과거에 한국의 이 해방되는 기점에서 봤을 때는 한 28년 사회주의 혁명은 소련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28년 전체적으로 뿌리로 보면 한 7, 80년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국에는 흔히 자유시장 경제나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씨앗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요. 미국에 갔다 온 몇 사람 아주 드물었죠. 대한민국 통틀어서 일제시대까지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은 1000명도 됐을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좌파들은 한국 당시에 분단되기 전에 일제하에 조선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국경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이 조선인들이 만주 간도로 또 러시아의 연해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일대의 만주, 연해주 일대는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 사람의 사는 거주 공간이 명확하게 국경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주 간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거의 한국 땅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이 1920, 30년대에 중국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번지고 곧바로 그런 것들이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에서 살고 있던 한국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제하에서 유학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주로 유학을 많이 갔지요. 지식인이고 부잣집 자식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의 지배적인 사조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지식인들 중에서 사회주의 사조를 대부분이요,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왜? 사회주의라는 것이 나온 지 당시 1920년대, 30년대에는 이 땅에 본격적으로 현실화돼서 혁명을 통해서 나온 지는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되었고, 약자를 돕고 더불어 잘 산다라는 그 이상이요, 사회주의의 폐해와 잘못, 그런 것들이 세상에 공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식인이면 사회주의를 갖다가 경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주의 공화 정부를 위해서 해밍웨이를, 조지 오웰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상당수가 가서 거구 이 프랑코 정권에 맞서 싸웠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일제에서 유학생들, 또 간도와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가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지배적인 시대적 사조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수 진영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고 일부 나라들은 왕정이 끝나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1차 대전에 2차 대전 사이에 정강기에 1차 대전까지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오는 시대에도 제국주의가 무너져서 이렇게 가는 시대였지만 또 다른 이 파쇼적 제국주의와 그러지 않은 선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룩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었지요. 당시 영국 같은 데서도 민권투쟁,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활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자로 변했고, 심지어 노동자 여성들의 민권투쟁이 벌어졌고, 미국도 대공황 시대에 접어들 전후해서 그런 투쟁들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모델들이 완성되지 못한 단계였습니다. 사회주의는 막 지상에 태어났고요. 그런 단계에서 한국은 누구도 이 보수주의라는 부분을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희귀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감옥 생활을, 조선 말기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 있는 어떤 70대 할머니가요, 저에게 어제 소책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직접 써서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편집한 소책자인데요. 이분은 51년에 태어나서 70학번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살았고 2000년부터는 전북 진안의 산골에 살고 계신데요. 그 이후에 이 보수주의적 시각으로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중고등부의 교재로 1948년의 기적 대한민국 방구 명신이라고는 이런 어떤 제목을 입힌 책을 만들어서 중고등부에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해방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승만과 김구 선생 등의 역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렇게 교회 중고등부에서요, 편견 없이 이 내용을 제가 쏙 보니까 정말로 편견 없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구, 애것을 추방하고 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자, 따르자, 이런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뉴스 브리핑을 즐겨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이 없습니다. 합의해서 적은 역사가 없어요. 좌파 친북들은 저들 마음대로 적고 우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그 시절을 별로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친북들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썼는데요. 이 전북 진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정말로 공정한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와 건국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1904년에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문 보수주의를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학문을 통해서 익힌 사람이죠. 그래서 극소수 몇십 명만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라는 부분들을 해외 유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험한 수준이고, 반면에 사회주의는 좌파 세력들은 러시아, 아니 소련이죠. 소련, 중국, 일본을 통해서 수없이 생산되어져 있는 매우 불균등한 상황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상류층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 행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구 사회에서의 보수주의의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로 보면 13세기에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존 왕에게 귀족들이 압박해서 쓰게 한 것이 일종의 왕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견제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17세기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이 만들어지면서 입헌 왕정이 시작되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흐름이 바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그보다 150년 전에 이미 5세기에 위클리프의 이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전통이 이룩되어 왔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한마디로 20세기 초반까지도 일제에 합병될 때까지도 왕정이었고, 일제하에서는 천황의, 일본 왕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전 처음에 듣도 보지도 못한 1945년 해방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의 이 좌파의 뿌리는 훨씬 깊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의 이 지주계열의 민족주의자들 내지는 조선 왕정을 복원해야 된다는 왕정 복고주의자들 정도가 대한민국의 보수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임시정부의 핵심에는 이승만이 어쨌든 상징적인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받들어줬고, 왜? 그만한 지식인이 없었으니까요. 인터내셔널한 차원에서의 지식인이요. 시각을 가진. 그리고 한국에서 망명을 한 김구 선생이 거기에 주석을 하고 하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김구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좌파였냐? 좌파 아닙니다. 그야말로 김구 선생은 좌우를 경험하는 체계적인 지식인은 아닌 겁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그냥 이념적인 색깔이 없이 민족주의적인, 그래서 다 이 순수하게 성향을 보면 민족주의적인 우파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또 일제하에 각종 무력 투쟁까지를 포함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을 이렇게 지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해방이 되자 둘 다 견제를 받아서 몇 달 있다가 한국에 도착을 했죠. 바로 오지를 못했죠. 당시 미 군정이나 여러 군데서 견제가 있었죠. 그 속에서 둘이가 라이벌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 다 좌파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오늘날 친북들이 1970년대부터 후반부터 친북들은 그들의 역사를 써갔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인이 이런 부분들을 써서 남쪽에 대한민국의 1948년의 정부 수립과 출발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부정적인 어떤 인물들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출범시켰고, 거기에는 친일 앞잡이들이 다소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정부를 꾸렸다고. 처음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는 이 기회주의자라든지 이 교활한, 한마디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 친일을 했던, 일본 안주 사관학교의 출신의 장교였던, 친일 장교였던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또 지배해왔고, 그의 똘마니 전두환 노태우가 또 1992년까지도 집권을 했다면서 이 부정적인 역사를 청산하자고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노당 친북 활동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집안이, 형 박상희까지를 포함한 집안이 한때 남노당의 핵심으로 활동을 했던 부분은 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계열이에요. 그러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체포되어서 사형당하려다가 전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수주의자로 활동을 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친북 세력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정권을 잡고, 친북 세력이 정권을 잡았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친북 세력이 정치판에 들어오게 길을 열어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한 친북 세력들을 자신의 이 정권 아래 넣었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본격적인 친북 성향의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형으로 미래를 향해서 북한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전체를 친북 좌파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북 세력들이 한국의 보수는 전부 친일이다. 너네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됐고 썩어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들이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보수들은 마치 기회주의적인 친일 부역 세력들, 일제시대 때 재산을 모았던 비겁한 인물들이 다 보수 진영의 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 1차 대전에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장군이
BC 정부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핵심으로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BC 정부에서 활동했지만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당이나 극자당이 오늘날 프랑스 공화당을 보고 너네들은 부역정당이다. 독일 부역정당이다. 너네들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히틀러에 협조했던 사람과 보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일제하에서 협력했던 친일들과 보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뭐 이상한 딱지를 붙이는 그분이 정치적 테크닉에서 노예에서 좀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저는 보지만은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더 많죠. 물론 그분도 실이 있죠. 독재적인 성향이 말년에 있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부패했다라는 흔적은 하나도 안 봅니다. 측근들이 부패했는데 그것도 본인의 책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를 연 사람으로서 그 정도 했다면 공과 과에서 저는 공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친일입니까?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는 부패한 독재자라고 딱지를 또 붙이겠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 출신의 독재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친북을 했던 부분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의 지식인 대부분은 좌파였고, 그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수 우파적 시각을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파쇼 체제였고요. 우파가 아니었죠. 시민사회가 아니었죠. 일본 군국주의는 파쇼 체제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수 우파를 구경을 합니까? 그래서 보수 우파라는 것은 이승만을 비롯한 해외파 지식인 수십 명밖에 없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요즘 뭐 김성수 고려대학을 설립한 설립자의 무슨 동상을 철거하라니 시끄러운데요. 그분도요, 보수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도 김구 선생과 같은 일종의 민족주의 계열의 인물입니다. 좌파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분류해야지, 좌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제하에서 다소 좀 친일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허물어 남아있다 하더라도 또 근본적으로는 국가 설립과 또 국가의 이 시발점이 된 시기에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공과 가가 뒤섞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친북이든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의 가게를 뒤져보면 친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 전에 뭐 유명했지 않습니까? 수두룩이에요. 왜? 일제하에서 해방이 될 거라고 확신한 사람은, 조선에 살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고, 또 독립투쟁을 한 사람들도 신념이었지 해방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또 독립을 해야 된다, 민족주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좀 넘어가죠. 이광수, 최남선 그런 지식인, 최고 지식인도 그랬는데 하물며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우리의 부끄럽지만은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판을 친 조선에서 당연히 보수 우파의 맥은 거의 없었던 겁니다. 해파로 이렇게 보충이 된 거고, 국내에 있었던 친일한 사람들이 보수 우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로 친일했던 사람은 다 보수 우파라고 낙인을 찍고, 과거에 잘못 출발된 대한민국의 이 헌정사를, 건국을 전부 부정을 하고, 보수 너네들은 친일이고 한마디로 부패한 세력이었다. 일제시대 때 재산을 긁어모은 부패한 세력들이었다. 너네들이 이 나라를 1948년에 일방적으로 출범시켰고, 그리고 92년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우리는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한마디로 상해 임시정부의 개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이 도덕적인, 양심적인, 절대적
이 우월 상태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근대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십 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식민지 하에서 소련과 중국, 일본 유학을 통해서 넘겨받은 좌파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다수가 독립운동도 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이 만주로 가서 투쟁하기도 했고 국내에서 투쟁하기도 했는데 그들 일부는 투쟁과 일제하에 협력을 좀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같이 하기도 했어요. 해방이 되고 한국에서 이 좌파 출신들이 이 나라를 처음에는 들어먹으려 했죠. 남노당이나 또 중도 좌파 계열의 여운형의 건준 등이 했지만은 결국 좌절되고 김구와 이승만의 대결로 갔다가 김구는 이 48년 남한 단독 정부 출범에 반대해서 뒤로 빠졌고 북한에 갔다 왔어요. 이승만은 단독 정부 출범을 밀어붙이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권력 투쟁에서 이승만이 승리를 한 부분이죠. 자, 그는 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념과 지식이 있었으니까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실 정치에서요. 자, 그래서 출범을 했는데 무슨 과거 청산이고 예? 친일 청산이고 그거는 친일은 자도 친일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보수는 없었습니다. 거의.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사람이 보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지주 계열들이었는데 지주를 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자고 보수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친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 우파로 낙인을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사 청산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과거사 청산에는 좌파들 중에도 친일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들도 포함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들은 1919년, 1948년 논쟁을 벌이면서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에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셈이죠. 그리고 내무총장, 그리고 국무총리 대리, 그리고 국무령 이런 걸 쭉 맡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도 좌파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고 좌파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분은 지식인의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 없는 단계의 활동을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친북들이 김구 선생을 자신들의 무슨 역사의 원류인 것처럼 하면서 무슨 뭐 현충원으로 이장하자. 김구 선생도 현충원에는 더러운 친일들이 묻혀 있어서 같이 묻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보수 진영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친북이 매긴 친일과 과거사 청산의 거물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우리가 부정을 하고요. 여기서 더 위험한 사람은 이 친일은 과거형입니다. 거기에는 좌파들이 더 친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보수하고 관련 있는 보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이 조선의 지주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친일한 사람들이 있겠죠.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좌파들 같은 경우도 여운형식 같은 경우에도 일제하에서 그러면 완벽한 무장투쟁을 했습니까? 국내에서 적당히 서로 이렇게 봐주면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들이 왜 보수를 친일이라고 낙인을 찍고 잘못된 출발의 원흉이었고 그런 어떤 보수 친일로 이루어진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굳이 김구 선생을 저급편으로 끌어들이는지. 김구 선생도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보면 보수 성향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 성향에 가까운 보수주의자죠. 이승만도 보수주의자고요. 그 이승만은 이 근대 민주주의를 경험한 보수주의자고 김구 선생은 국내에서 자연 발생적인 보수주의자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낙인을 찍으면서
이 자신들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이 이론의 투쟁에서 도덕적 투쟁에서 우위에 있는 양 마음대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김성수는 오늘날 보수 우파 진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북 활동을 한때 했습니다. 그건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친북들이 저들은 지금 정권을 잡고 북한하고 연방적 국가로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북한과 더불어서 뭔가를 꾸며가고 이 세상을 다 친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현재형이자 미래형입니다. 친일은 과거형인데 그 과거형에서도 보수 우파는 솔직히 별로 연루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딱지를 오늘 3.1절 99주년으로요.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 친일? 아니 너는 친북들한테도 따져보면 과거사를 따지면 친일이 많다. 너네들이 뭐 민족문제연구소니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보수주의자 뭐 다 친일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오늘날 이 근대적, 현대적 의미의 보수 우파 진영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 우파를 이렇게 따질 때는 근대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이념의 어떤 정파를 이야기하는 거지. 왕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보수냐 우파냐를 낙인을 찍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어떤 단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좌파는 있었지만은 보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잘못된 친북들의 낙인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요. 친일에 대해서 움츠리지도 말아야 되고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도 움츠리지도 말아야 되고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이라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